예,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소득 월 135만 원 받으실래요? 라는 제목으로 카카오 스토리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겨레 21 황혜랑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멀리까지 직접 와주신 분들,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거 생중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봐주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스토리 펀딩에 지금까지 한 830분 정도가 후원해 주셨는데 그분들 모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스토리 펀딩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 모두 다 알고 오셨겠지만 그런 걸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즘 시끄러운 내가 정유라가 아니라도 혹은 최순실의 딸이 아니라도 누구나 승마를 하고 싶다면, 대학에 가고 싶다면 자기가 노력하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가 기본소득의 기본 밑바탕이고요. 돈 때문에 절망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로 기본소득 도입을 국민 여러분들께 물어봤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와 계시지만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하셨던 성남시에서의 청년 배당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기본소득과 관련한 여러 실험이 없었습니다. 저희 한겨레 21에서 하고 있는 기본소득 스토리 펀딩이 사실상 청년 배당에 이어 두 번째 실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 스토리 펀딩의 취지는 후원금 1,000만 원을 국가가 못해주니 시민들의 힘으로 모아서 그 돈으로 월 135만 원을 한 명에게 6개월 동안 지급해보고 그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경험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9월 19일 펀딩을 시작했고 딱 한 달 만인 10월 19일에 1,000만 원 1차 목표를 달성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될 첫 번째 주인공을 뽑게 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을 뽑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2,000만 원이 모이면 2차 대상자, 3,000만 원이 모이면 3차 대상자를 뽑는 실험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후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스토리 펀딩의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중에 16분 정도가 저희 인터뷰 촬영에 응해 주셔서 저희가 간단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고 그분들 만나신 다음에 패널 분들이 오늘 3분 정도 와주셨어요. 그 패널들과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청중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 8시 반쯤이 될 것 같은데 그쯤에 1차 지급 대상자를 뽑는 추첨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방영해드리는 영상은 풀 버전은 저희 스토리 펀딩에 들어가면 30분 버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스토리 펀딩에 들어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상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정수입니다. 사는 곳은 강릉이고요. 하는 일은 기타리스트입니다. 딸이랑 와이프랑 살고 있는 나이 37에 평범한 직장 생활하는 남자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온 한수라고 합니다. 인천에서 살고 있고 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남양주시에서 살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김건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건민이라고 합니다. 아직 대학생인 강요셉이라고 합니다. 82년 범기 김석이랍니다. 오준호라고 합니다. 정정호라고 합니다. 저는 정수미라고 하고요. 김재영입니다. 박성택입니다. 올해 다니는
본행사 마이크는 저희 한겨레 21 편집장인 안수찬 편집장한테 제가 넘길 건데 패널분들 3분 모셨습니다. 전부 다 자리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널분들 자리 앉으실 동안 잠깐 안내를 드리면 들어오실 때 저희가 사전 질문지를 나눠드렸고요. 그 패널분들 말씀하시는 동안 기본소득이나 혹은 궁금한 것들을 좀 적어서 제가 저쪽 뒤쪽에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저한테 주시면 패널분들하고 질의응답하실 때 대신 저희가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겨레 21 편집장 맡고 있는 안수찬이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식전 행사로 안치환, 양희연 선생님이 와주셔서 노래를 불러주시고 이 사회에도 김재동 씨가 와서 봐주시기로 하셨는데 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다 촛불 집회에 징집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사전에 준비했던 행사와 사회자 등등이 부족한 나머지 이렇게 간단한 영상과 그다음 저 같은 미천한 사람이 나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인사부터 드리죠. 저는 작년 3월부터 한겨레 21 편집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황혜랑 그다음에 여기 같이 나온 송채경화 기자와 함께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자랑합니다. 전 세계 최초로 미디어가 주도하는 기본소득 시뮬레이션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안수찬입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어려운 임무를 몇 가지 맡았습니다. 우선은 박근혜 이후를 다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여러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그 중심 핵심 이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진지하고 중요한 방식으로만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금쪽 같은 주말 시간에 얼마나 아까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한테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자리는 어찌됐건 기본소득 첫 번째 저희 실험과 함께 하실 분을 뽑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축하하고 서로 기쁜 자리인데 더 중요하게는 그 이야기인 즉슨 대다수의 응모자들은 오늘 떨어진다는 거죠. 꽝이라는. 이게 축하해야 될 일인지 슬퍼해야 될 일인지 그래서 그 두 쪽 다 제가 감안을 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 어색한 서툰 대목이 많을 테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나오신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왼쪽 계신 선생님부터 차례대로 우선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저도 이제 저희 한겨레 21에 자주 글도 쓰시고 말씀도 주셔서 잘 읽었는데 잠시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 이화여대를 졸업하셨더군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시고 제가 특정 대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공부들을 해오셨는지 말씀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대에서 석사를 받으시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교토대학교에서 교수 생활하셨고요. 학위 논문을 동아시아 복지국가와 노동정책을 테마로 쓰셨다고? 그건 일본말로 쓰신 건가요? 영어로 쓰신 건가요? 예, 영어도 잘하시는.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최근 저희 학계에서 한국 학계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발표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제가 소개를 굳이 해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만 현재 성남시장 재선 성공하셔서 성남시장이시고 이제는 성남시장이라는 소개가 좀 머쓱해진. 지금 지지율 얼마나 되신다고요? 쳐보세요. 얼핏 제가 듣기에는 대선 주자 가운데 넘버 3, 3위권에 여러 후보들을 제치고 대선 주자이시고요. 무엇보다 그 대선 주자에 등극하시는 과정에서 한국 정치인으로서는 물론이고 특히 지자체장으로서 청년 배당,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등 무상 정책을 내걸고 당선되셨고 지금 시정을 펴고 계시고 최근 상황에서도 계속 기본소득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깃발 삼아서 대권 과도를 지금 막 올라타신 이재명 시장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이 자리는 이재명 시장님은
저희 세 분 패널 선생님들 가운데 한 분에 불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을 위한 자리라고만 너무 생각지 마시고 두루두루 좀 이따 말씀 듣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재명 시장님의 그 정치적 위상에 걸맞는 자리는 따로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 옆에 또 한 분 오셨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님 인사 한번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실은 그 이재명 시장님이 어떤 계기로 기본소득에 이제 주목하셨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승수 변호사님이야말로 사실은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 내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일찍부터 주도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책도 내셨고 워낙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운동을 하셨고요. 그 녹색당이 정당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고 사실상의 당의 대표 정책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녹색당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내셨고요. 현재는 아마 당내 정치 투쟁에서 물러나셨는지 평당원이시랍니다. 현재 참고로 녹색당 공동대표가 두 분 계시는데 그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녹색당의 두 분의 공동대표 가운데 한 분은 기본소득을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20대 여성분이랍니다. 당연히 그런 분한테 밀려나셨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워낙 공부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기본소득 관련한 말씀 해주시려고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할 겁니다. 아까 저희 황혜란 기자가 안내해드린 대로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저희 기본소득 시뮬레이션에 응모하고 또 후원해주신 분들 가운데 사전 신청하신 분들만 모셨습니다. 이 정예가 다 모여 계신 거고요. 현재 이 장소는 페이스북으로 한겨레 21 페이스북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제 참가한 촛불 시민 190만 가운데 한 100만 명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한 2시간 동안 진행할 테고요. 이게 공식 행사인 만큼 혹시 행사 진행 과정에 무리를 빚거나 혹은 어버이 연합에서 오셨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적절하게 제어하겠습니다. 제가 공통 질문을 저희 세 분 선생님께 드리고 선생님들께서 한 3분 정도씩 말씀 제가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 종이에 또 얼마든지 무엇이든 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그 질문지를 취합해서 또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로 시간 없으니까 바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또 제가 미진했던 자기소개 대목이 있으면 말씀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이 어려운 질문 두 가지가 있고 쉬운 질문 한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선 이승현 선생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현재는 박근혜 게이트 시국입니다. 그 현재 이런 정국, 그다음에 정치의 일정, 그다음에 촛불 시민의 열정과 분노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박근혜 이후의 시대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는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질문에 바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근혜 정권 이후를 우리가 상상하는 데 있어서 기본소득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본소득의 본연의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그럼 잠시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서 소득에 대한 일정한 어떤 욕구가 있죠, 모두가. 그런데 이 소득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타인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노동으로서 또 타인에 의해서 인정받고 가격매김이 되는 이를 통해서만 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중행위들을, 다중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 활동들 중에서 반드시 타인에 의해서 가격매김이 될 때야만 그것이 나의 소득보장과 연관이 된다면 그것은 개인이 즉자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또 소외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사회, 그리고 내가 꿈꾸는 미래, 내가 꿈꾸는 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꿈꿔볼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소득 보장 자체가 타인과 무관하게 타인의 인정과 무관하게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꿈꾸고 뭐 민주주의라는 어떤 큰 단어 이전에 나의 미래, 내가 살고 싶은 사회를 꿈꾸기 위해서라도 어떤 수준 정도의 기본소득이 보장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하셨습니까?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옥스퍼드대 박사까지 받으신 스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들으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같은 질문을 이재명 시장님한테 드려야 될 텐데 약간 네. 떨리시겠어요? 옥스퍼드대 박사님 말씀. 이게 보니까 이 문제가 꼭 대학 논술 시험 문제 같아요. 대학 그 입학 시험 그 논술 문제 같아서 좀 어렵긴 한데 이번 최순실 사태의 이제 핵심은 돈이죠, 돈. 재벌들이 사실은 그 뿌리죠, 뿌리. 이제 최순실은 이제 박근혜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번 거고, 재벌들은 좀 못난 그리고 좀 모질하는 대통령 이용해서 이권을 챙긴 거죠. 정경유착의 아주 대표적 사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래 70년 동안 자기 같은 권력자들이 수없이 사고를 치고도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사람을 수없이 죽여도 나라를 뒤집어서 쿠데타를 해도 나라를 팔아먹고 분단을 시키고 온갖 간첩 만들어가지고 마구 죽이고 이래도 처벌받은 일이 없는 걸 믿고 나는 법에 제재를 받지 않는 특수한 존재다 이런 거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구 저질러 버린 거죠. 결국은 재벌들의 과욕이 빚은 참사죠. 근데 우리가 재벌들을 보면 우리 사회 기득권의 가장 강력한 이제 몸통인데 이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야말로 돈을 긁어 모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미래가 사라지고 있죠. 기회와 자원을 독점하다 보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미래가 없어졌죠. 대한민국 사회에 과연 기회나 자원, 이 총량이 줄어들어서 우리의 삶이 나빠졌냐? 그건 사실 아닙니다. 나빠진 이유는 자원과 기회는 비슷한데 또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 성장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특정 소수가 지나치게 많이 독점한 데서 생긴 문제죠.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 그 부작용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경쟁, 자유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매우 부당한 경쟁, 약탈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생기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처음으로 나온 게 사실은 복지정책이죠. 복지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막 그야말로 약육강식에 승자독식하는 그 소위 자유주의 정책을 한번 취해봤는데 그랬더니 결국은 대규모 독점이 벌어지고 그게 대공황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결국 자기들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만들어낸 게 타협을 통해 만들어낸 게 예를 들면 미국 루즈벨트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대공황을 이겨내려면 물론 전쟁도 하나의 수단이긴 했는데 첫째는 과도한 독점을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독점 기업들을 분할을 하죠. 엄청난 저항을 뚫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노동자들의 조직을 지원합니다. 조직 지원. 세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처음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공공 일자리 그게 유명한 TVA죠. 유명한 일자리 사업이고 또 예를 들면 가난하고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뭘 줬죠. 그 전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래가지고 굶어 죽어도 그만으로 방치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노동력이 상실돼요. 노동력이 자꾸 줄어들어. 어린애들 갖다 막 밤에 12시 넘게 일시키고 막 새벽까지 일시키고 하니까
조로해가지고 빨리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재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게 사실 노동법이죠. 야, 우리 밤 10시 넘으면 여자는 일 시키지 말자. 13살 안 된 애들은 일 시키지 말자. 좀 키워 잡아먹자. 이런 거였죠.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생긴 게 사실 노동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지제도로 보완을 좀 해서 일부 성공을 했는데, 이게 또 한계에 다다르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보편적 복지. 복지를 좀 확대하는 거죠. 그래야 체제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한계에 많이 다다랐습니다. 결국, 근데 또 최근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강자들의 놀이터를 많이 확장해 줬죠. 전 세계적으로 시장도 확대하고. 그러면서 생긴 문제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사실 저는 결국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기는 근본적인 한계, 모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제3의 보완 대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좌파들이 만든 정책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우파들의 정책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 최순실 사태에 굳이 연결을 한다면 이게 우리 사회가 워낙 불공평하다 보니까 불공평하고 이제 죽을 자유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1년에 15,000~16,000 명씩 죽어가고 있죠. 죽을 자유를 선택해서 죽었죠. 지금 이 시간도 죽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아닌 그야말로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였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 안 생겼을 거예요. 정권에 손 벌리고 그럴 필요가 없죠. 공정한 경쟁이 진짜 가능하면, 투명한 세상이면. 근데 이 불투명하고 권력에 줄을 대면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권력에 줄을 대면 국민연금 시켜가지고 자기 재벌 승계하는데 엄청난 수조 원, 수천억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노동자들 마구 탄압도 해주고, 그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몫을 줄여서 부당한 이익을 계속 더 쌓을 수 있고, 이런 우리의 잘못된 사회 구조 때문에 생긴 하나의 현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도 중요한 보완책이 되긴 하겠지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하승수 변호사님 옛날부터 저희가 잘 아는 우리 민변 활동도 같이 하고 잘 아는 변호사세요. 우리 하 변호사님이나 녹색당이 정말 한 10년 넘지 않았어요? 한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아니 이거 저 주장한 기본소득 한 10년 이렇게 가까이 녹색 된다고. 평론이 주장한 지가 한 10년 넘은 10년, 거고. 그죠. 네. 녹색당이야 생긴 지가 지금 4년밖에 안 돼가지고. 녹색 평론. 근데 이게 10년 이상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제가 뭘 저지르기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청년 배당 이 정책을 하면서 정책 목표로 3개를 정했는데, 첫째는 청년들한테 나라가 결코 지옥이 아니라 탈출할 곳이 아니라 당신들을 지지하는 곳이다 라는 뜻으로 청년 지원. 두 번째는 이제 상품권으로 줘가지고 동네 시장 활성화. 세 번째가 뭐였냐면 기본소득을 우리 사회 주요 의제로 만들자라는 거였는데, 이 세 번째 목표는 대성공했습니다. 박근혜하고 막 김무성이 난리를 쳐주는 바람에 아마 대성공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말씀을. 그 이재명 시장님이 굉장히 제 우려와 달리 거의 지금 사회 경제사 강의를 들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초과하셨고, 그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답안 쓸 시간을 정해. 그리고 사회 진행까지 막 해주시는 바람에 요 다음 발언 때는 제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시간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뒤이어서 그러면 어쨌든 기본소득 오랫동안 크게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기본소득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그렇게 소개받으신 거죠? 예. 하승수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기본소득이 도입된 세상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이나 최순실 게이트 같은 건 없었을 거란 생각도 하고요. 훨씬 더 빨리 물러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제 딸이 지금 만 18세인데요. 제가 몰라서 이거 신청을 못했는데 스토리 펀딩. 네, 어쨌든 만 18세인데 요번 주, 그러니까 어제는 광화문에 갔어요, 제 딸이. 근데 지난주는 제 딸이 알바를 하느라고 이 집회에 못 나왔어요.
제 딸도 이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고 수능 끝나고 이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광장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뭐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안 돼서 투표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소득이 하나의 경제적 시민권인데, 경제적 시민권이 확보가 안 되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이 안 되고,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게 저는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이 모양이 된 것도 최소한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시민권, 먹고 살 수 있는 권리죠. 경제적 시민권이라는 게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도 나오지 못하고 투표도 하지 못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고, 그냥 너희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먹고 살아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개돼지 비슷하게 취급을 해왔던 게 지금의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꾸려면 저는 기본소득 같은 강력하게 최소한의 삶은 보장해준다. 사회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재명 시장님께서 저보고 굉장히 오래 막 이걸 연구해 오신 것처럼, 연구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4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알긴 알았는데, 녹색당 같은 경우도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한 게 작년 3월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논의는 있었는데 이게 딱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웠던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녹색당도 작년 3월에 당론으로 채택했고, 또 이번에 4월 총선에는 노동당도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원외 정당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정책 실현을 하기에는 지금 모자라고, 이제 이재명 시장님 같은 분이 지자체에서 정말 파격적으로 아주 과감하게 실험을 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가 한국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년 대선에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경제적 시민권이 확보돼야만 민주주의라는 게 제대로 설 수가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건 너무 불평등이 심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조차도 박탈해버린 이런 상황이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저는 박근혜 이후에 유력한 대안은 기본소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첫 번째 질문 끝났습니다. 놀랍게도. 말씀해 주신 질문이 자꾸 많습니다. 저한테 스트레스 좀 같은데. 두 번째 질문은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 그 사실은 이 세 분이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논의를, 고민을 전파시키는데 가장 앞장선 세 분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그 이승윤 선생님께서는 학계에서,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님은 정치권에서, 그다음에 하승수 변호사님은 시민사회, 지금 최근 기본소득 관련된 논쟁 혹은 논의 혹시 최신의 것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은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좀 재원 비슷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이재명 시장님께 먼저 시간을 시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승수 변호사님, 심하시다. 이승윤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게 많으실 테니까 먼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치권, 정치인들이 뭐 해야 됩니까? 기본소득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엄청 고맙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일단 저를 이렇게 유명인사 만들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예외 없이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게 사실은 부분적 기본소득이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람들은 기본소득인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보기에는 이 박근혜 그분이 전혀 지킬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막 일단 질러본 건데, 예? 근데 사실 당시 민주당은 무서워서 못했던 거죠. 포퓰리스트로 몰릴까봐 내부 논의만 하면서. 지금 와서 뭐 40만 원 하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미 버스는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출발은 이게 기초연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동수당, 학생수당, 청년수당, 그 다음에 기초연금 이런 식으로 좀 구간 시행을 하다 나중에 연결을 다 하면 그게 사실은 이제 전 국민적인 기본소득이 될 수도 있죠. 정치권은 여전히 좀 두려워하는 것 같고요. 일단 정치권의 생각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국민들한테 많이 주면 국민들이 버릇이 나빠진다, 나태해진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민들한테 이런 걸 주면 안 줘야지, 주면 게을러지기 때문에 일 안 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려가지고 청년들도 청년 배당해주면 안 된다는 논거의 제일 큰 게 그겁니다. 근데 이런 조세제도, 복지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를 좀 바꿔야죠. 국민의 복지 증진은 국가의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 정치권에서부터 사실은 좀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고,
이번 기본소득 논의가 확산되는 거는 사실 복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 또 국민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낸 세금 자기가 받는 거 당당한 권리인데 그거 받으면 안 되는 뭐 공짜 받는 뭐 이런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언론에 많이 세뇌가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좀 고치려면 정치권 고민할 것 없이 좀 복지에 대한 사고를 좀 기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또 나보고 그만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지. 네, 제 생각은 어쨌든 정치권도 이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거고 최근에 대정부 질의에서 김종인 민주당 대표도 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 여권 정치인들도 이거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하기 위해서 뭐 국회의원들 모여서 의논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시간 안 남겼죠? 아,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조금씩 더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에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 좀 미국이 사실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게 굉장히 강한 사회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요즘 미국의 노동운동에 아주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기본소득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 양반이 속해 있는 그 세이유라고 하는 미국의 전미 서비스 노조라고 미국의 뭐 조합원이 100만이 넘는 대규모 노조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캠페인을 그 노조를 통해서 했던 사람인데, 이제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최저임금과 기본소득 두 축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고 받는 대가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삶의 비빌 언덕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지 않으면 미국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질 수가 없다. 최저임금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 조건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이제는 파업하고 싶어도 파업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파업 기간이 장기화되면 특히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파업을 했다가는 완전히 신용불량자 되기 딱 좋은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협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는데 싸울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 최저임금도 올리고 기본소득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노동소득과 비노동소득 다 받아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게 이런 논의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은 좀 일부에 불과했고 여전히 한국의 노동운동이라든지 또는 대형 큰 시민단체들은 아직까지 기본소득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없거나 소극적이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게 노동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기본소득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또 최소한의 복지도 안 됐는데 기본소득은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글들을 최근에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기본소득 관심을 쳐보시면 예, 긍정적인 이야기와 함께 좀 소극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들 다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도 본격적인 토론이나 논쟁이 좀 필요한데 저는 아까 좀 전에 처음 소개한 그 전미 서비스 노조 미국의 의장이었던 그 사람의 저는 이야기가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는 이거는 노동운동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시민운동, 복지운동 저는 다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되기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기본소득을 한꺼번에 전 국민에게 뭐 135만씩 준다. 이건 어렵다는 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신, 이런 철학,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상황이 점점 열악해지는 이런 상황일수록 노동이 아닌 곳에서 소득의 원천이 생겨서 최소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지 같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 헬조선이 아니고 각자 생존이 아니고 같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 이런 철학적인 기반을 저는 시민사회에서 좀 공유하고 이것들을 정치권의 일종의 요구사항으로 좀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이 딱 그럴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승윤 교수님. 네.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지금 학계에서의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그 연세대를 포함한 서울 시내 몇 개 대학교에서 총학생회 및 또 학생회를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출 시기거든요. 근데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부족하여서 이게 미뤄졌었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스펙을 쌓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알바로 일을 해야 되거나 등등의 이유로 이제는 그 학생에 참여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기가 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조금 더 우리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내지는 학교 내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할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사실 20대 초반에 지금 남편한테 고백하면서 그 읊었던 시인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분이 그 생활보호 대상자 그 급여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인의 시가 저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었는데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내가 붓을 꺾을까까지 생각을 했었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시 인터뷰를 보니까 그 예술가들도 기본소득 이번에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시인, 미술활동, 다양한 예술활동이 없는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또 비정규직으로 2년 동안 성추행을 그냥 견뎌내면서도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했다가 그것이 되지 않아서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죠. 여성 여직원이. 그렇다면 젠더적 측면에서의 협상력 그리고 비정규직 어떤 불안정한 상황에 있을 때의 그 협상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성남시 청년배당 그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봤었는데 그 배당을 받았던 청년들의 90% 이상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제가 상당히 주목했던 점이 이 제도를 내가 이 배당을 내가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것은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될 제도이다. 이렇게 대답한 그 청년들이 90%가 또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연대의식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만 4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기본소득이 지금 현재 전 국민에게 높은 수준으로 제공됐을 때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민간보험의 영역도 커질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나라 소득보장제 복지국가 내에서의 정책 패키지 안에서 어떻게 완성체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학계 내에서도 상당히 뜨겁게 저도 저와 같은 입장을 이제 주장하셨던 교수님들과도 이제 상당히 열띤 토론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의 논의는 다른 복지제도와 어떻게 정합성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그 고백을 그러니까 하셨다는 건가요? 받으셨다는 건가요? 제가 예. 저런 거 엄청 궁금해서 이거 물어보려고 써놨는데. 아마 제 짐작이 맞다면 그 시인이 뭐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시인이 아마 30잔치는 끝났다? 그 시인이신가?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읊은 시인은 꿈의 페달을 밟고를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시인이 유명한 게 이제 30잔치는 끝났다라는 제목의 시집 혹은 시인데 그 내용이 저도 얼핏 기억납니다만 제가 이해했던 그 시인의 그 시의 이야기는 20대의 시절을 실존과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고민했으나 이제 30이 되어서 이제 그런 치열한 고민과 어떤 삶의 개선을 더 이상 도모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다는 약간 자조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근데 이 시 제목은 좀 여러분들 쓴다면 바뀌어야겠죠. 사실 한국은 이제 20 잔치는 끝난 겁니다. 20살이 되면 쭉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시작되니까 아마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인 이야기 해주셨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대목인 것 같아 잠깐 언급해 드렸고요. 마지막 질문, 3번째 질문입니다. 청중 여러분들께서 질문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곧 취합하러 가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혹시 이 대답을 특히 누군가로부터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름도 같이 적어주시면 제가 따로 제가 지목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3번째 질문은요. 제일 쉬운 질문입니다. 하승수 변호사님, 이승훈 교수님, 이재명 시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어떤 한 분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월 135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는 실험에 같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당첨자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혹은 뭐 앞으로 6개월 동안 그 돈 받아서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 이런 당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선 하승수 변호사님. 네, 그 사실은 제가 신청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봤더니 사전에 200명이 넘는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고, 아 이게 확률이 너무 센 확률이구나. 너무 높은 확률이라서. 근데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6개월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딱 한시적이라는 게 뭐랄까,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건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밑바탕이 보장이 되니까 좀 안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쉬고 싶은 사람은 쉬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자기 삶의 가능성을 시간을 가지고 모색해보자. 이게 기본소득의 취지인데 6개월은 사실 긴 시간이 아니고 이게 물론 이제 일종의 실험 프로그램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저는 좀 많이 걸렸어요. 제 마음속에. 그렇지만 저는 비록 6개월이지만 그래도 그냥 정말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좀 뭐 제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외국의 사례들도 한번 보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이런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한 90% 정도는 그냥 일을 하면서 뭐 좀 그 돈을 이용한다고 하고 한 10% 정도는 이 일을 그만두고 딴 일을 하거나 아예 좀 놀거나 쉬거나 이러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조사 결과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좀 6개월 동안은 이 돈을 받으신다면 정말 이렇게 좀 평소에 미뤄놨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삶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게 뭐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는 게 되든 아니면 뭐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기간이 되든 여행을 가는 기간이 되든 아마 신청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 돈의 취지 자체가 그런 거니까 비록 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지만 정말 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는 6개월이 되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아, 네.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냥 덧붙이자면요. 지금 그 서울시 수당이 상당히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까웠던 점이 이제 수당을 받은 청년이 그 사용처에 대한 어떤 제한 때문에 영수증을 이제 제출해야 된다거나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술 먹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거는 이제 세금을 걷어서 주는 것인데 적어도 그런 데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논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사실 공무원분들도 술 드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권리로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권리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도 여러 십시일반으로 모아진 거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세금으로 조달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모의로 어떤 실험이니만큼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그냥 판단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따라서 아무런 어떤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님. 네.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받아보는 기쁨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끝이신가요? 네. 이 시장님 너무 안 그러셔도 됩니다. 이제 저한테 압박을 주시는 거. 나가 할 말 다 했어. 아마 질문 더 받으면 더 오늘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 더 추가로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질문지 쓰신 분들은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저희 기자가 가서 질문지를 받겠습니다. 질문지에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셔야 될 분들은 제가 또 따로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지 취합되는 동안에 제가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박근혜 게이트 관련해서 저희 기본소득 프로젝트는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 황현한 기자가 초입에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저희가 9월 19일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한 달 만에 1천만 원을 다 돌파를 했습니다. 저희 처음 시작할 때 황현한 기자가 또 송채경화 기자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이 상황에 어려운데 누가 이 돈을 낼 것이며 과연 실현이 되겠느냐 했는데 한 달 만에 1천만 원이 돌파된 것은 저희한테는 아주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금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로 그 순간 박근혜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10월 초중순에. 물론 저희 한겨레가 기사를 썼으므로 자업자득이라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뒤부터는 사실은 조금 후원금 모금이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오히려 이 박근혜 게이트 시국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이후를 고민하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불꽃을 좀 더 당겨보려고 하고요. 현재 지금까지 830명이 이 후원금을 내주셨는데 그 중에 원래는 후원하면 자동적으로 응모 자격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만 굳이 응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주신 분이거나 혹은 응모 지원서를 따로 써주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중에 응모하신 분들이 한 400여 명 되십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 오늘 아마 차차 더 논의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청년 18에서 34세로 1차 추첨 대상을 좁혔더니 약 206명이 추려진 셈이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추첨을 통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가운데 그 주인공이 계신다면 더 좋겠는데 그럼 더 극적이겠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들어온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이걸 빨리빨리 소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쉬운 질문부터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쉬운 질문을 아까 제가 봤는데 잠시만요. 우선 이재명 시장님에 대한 제일 쉬운 질문입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끝나고 사진 같이 찍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질문들이 많아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은 제가 조금씩 모아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관련된 것이기도 하겠고 혹시 교수님이나 변호사님, 시장님 가운데 경험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누구든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재 청년 실업 말고도 40대 실업 역시도 사각지대인데 별로 언급들을 하지 않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적진 않으셨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지금 올려주셨습니다. 예컨대 기본소득을 청년으로 좁히지 않고 40대든 다른 연령대로 확대하는 문제, 혹은 특히 40대 주목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의견 있으면 누구든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제일 큰 고민이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소득 한꺼번에 못할 경우에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그러면 먼저 시행할 거냐. 사실은 청년이 일단은 세대적으로 봤을 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40, 50대 실업 문제도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또 기초연금도 지금 70% 노인들 받고 계시지만 액수가 20만 원, 1인당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도 연금을 올리는 문제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기본소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방법은 조세제도를 제대로 갖춰가지고 사실은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만 돈이 있으면 충분히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저는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도 단계적인 걸 빨리 좀 더 많이 확대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조세제도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오늘 시간상 그런 이야기는 자세히 못하지만 어쨌든 세금제도, 조세제도를 제대로 개혁해가지고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이 GDP,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한 10% 정도 조세 부담들이 낮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걷어도 저는 기본소득 좀 대폭 확대해가지고 지급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세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말씀 덧붙이실 게 있으면 말씀 부탁해 주시면 됩니다. 왜 청년에 집중해야 되느냐? 가장 미래가 많고 활동적이어야 될 세대가 청년인데 우리 사회는 사실상 청년 계층이 세대별로 보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청년은 우리 사회를 다음에 끌어갈 대들보고 이 청년들이 좌절하고 기회가 없으면 사실 기성세대들도 부양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사회의 영속성을 위해서도 그래서 새로운 세대, 청년 세대에게 어쨌든 돌파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청년 배당에 또는 청년 정책에 좀 더 관심 갖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데이터 측면에서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연령층이 두 집단인데요. 청년층하고 노인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저임금의 90에서 110%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연령층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통계로는 한 10% 정도가 청년 실업률이 잡히고 있는데 취준생 그다음에 단년
그러니까 취업을 아예 단념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실업률은 30%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서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청년들이 더 높고, 그 다음에 그 실업률 역시 다른 연령층에 비했을 때 청년층이 지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도입했을 때 말씀하신 것 다 동의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지금 노동시장 자체가 청년 노동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 지금 질문지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취합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굉장히 편리하게도, 지금 손 들고 계신 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들어온 질문지부터 먼저 소화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직접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여튼 이 취합을 해보니까, 저한테 아마 편리하라고 일부러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 질문들을 제가 모아서 말씀 대신 여쭤볼 테니까, 세 분생님께서 조금 이번에는 길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네요. 이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시장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소득이 정말 좋은 이야기지만 걱정이 드는 게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135만 원씩, 물론 135만 원은 저희 시뮬레이션상의 소득입니다만, 하여튼 다 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할 텐데, 그 돈은 어디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기본소득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하면 경제적으로는 시중에 돈을 대량으로 푸는 것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을 비롯해서 환율 시장 교란 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문제점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즉, 그러니까 다 준다고 했을 때 그 돈을 어디서 만들 거냐. 그 다음에 막상 그 돈을 다 주게 되면 이걸 제가 경제학 용어에 능통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컨대 인플레이션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주로 이것들을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준비되신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길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먼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자면요. 기본소득이 기본적으로 통화량을 늘려서 그 돈을 더 찍어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제한되고 있는 기본소득 수준들은 내수로서 소비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로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복지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부분은 복지 지출이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최하위권입니다. 사실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절반 이하죠. 근데도 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다른 것이 줄어들까봐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지 지출,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연 400조 정도 되고 복지 지출이 한 100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추가로 제도를 도입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재산세를 통해서 재분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놓친 것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말씀 또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재원 마련, 인플레이션 문제는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고요. 재원 마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OECD 국가들의 재정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국민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하고 사회보장 기여금, 의무적으로 내는 사회보장 기여금, 요걸 합친 걸 국민부담률이라고 하는데,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24%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이 3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10% 정도가 평균이 높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이.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덴마크가 있죠.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나라 덴마크. 대학 교육도 무상이고 대학생들한테 생활비도 준다는 덴마크는 조세 부담률이 50%입니다.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의 세금을 걷고 있는 거죠. 그 세금을 걷는 원천은 다양합니다. 우리하고 확실하게 다른 점은 소득세가 굉장히 중요한 세금입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개인소득세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실은 재원을 마련하는 건 아까 조세개혁 말씀드렸지만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을 끌어올리는 조세개혁을 하면, 그러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좀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덴마크 수준으로 만약 우리가 조세 부담률을 올리면 월 6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한겨레에 135만 원은 안 됩니다.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소득을 할 때. 그렇지만 뭐 월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5, 60만 원이든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돈인 게 매달 들어오고 권리로서 받는 것이고 만약 평생 받는다면 그죠.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뭐 6개월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는 거라면 그럼 월 30만 원, 4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서 만 20세가 될 때까지 그죠? 대충 계산해 보면 만약에 내가 월 30만 원씩 받는다. 그럼 내가 만 20세가 될 때 내 통장에 그죠? 부모님이 안 쓰셨다면 내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얼마일지 계산 잘 하시는 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 720만 예. 원, 7,200만 원. 예. 살림미천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닌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청년들에게 사회에 나올 때 해주는 게 없지만 사회가 그죠. 만약 0세부터 20세까지 월 30만 원씩 꼬박꼬박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삶에. 그래서 저는 높은 수준인 이 재원 마련 문제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조세 개혁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 드디어 순서가 네. 되셨습니다. 다 해버려가지고 할 게 없네. 시장에 대한 영향을 뭐 얘기하시는 게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나미비아나 이런 데 실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투자된, 그러니까 지급된 금액보다도 소득 증가 폭이 훨씬 크더라 라는 거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게 경제가 침체가 되는 제일 큰 이유가 이 돈을 이 소수의 재벌들이 창고에다 쌓아놓고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안 돼. 이 경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순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환을 통해 투자하고 소비하고 다시 생산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딱 멈추는 상태로 가고 있어요. 이걸 개선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업도 살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이게 현금 지급이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지 지출에는 비용이 많이 들죠. 전달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70% 안에 들어가는지 안 하는지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뭐 벗어날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죠. 이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그래서 이 또 고르면 사람들한테 나는 그 지급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 낙인 효과가 있죠. 근데 아까 우리 성남에서 청년배당 얘기해줬더니 싹 저는 다 지급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몇 명 혹시 성남에 이재용 아들급 해당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우리 뒤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간접적인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서 효율적이고 또 하나는 시장 활성화,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에 훨씬 큰 도움이 되더라. 나쁜 영향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 그런 얘기할 수 있죠. 재원 자체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뭐 인플레가 생기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좀 더 활성화되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요 다음 질문은 제가 먼저 질문 요지를 좀 말씀드리고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까다로울 수도 있고 근본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험 보는 것 같아, 자꾸 질문이. 거의 논술 시험 보는 구술 시험 보는 혹시 채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 세 분생님이 잘 모르시는 게 있으신데 그 한국의 여러 언론 가운데 한겨레 중에서도 한겨레 21은 고품격 심층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합니다. 저희는 그 시중에 여러 뭐 이렇게 내세우는 언론과 달리 저희 일정한 퀄리티가 담보되지 않으면 모시지 않습니다. 역시 오늘 그 채점해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이 잘리는 거 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실시간 필답 문답 시험을 보시는 기분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생각을 하시고 더 말씀을 좀 해주십사. 질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두 가지 질문이 좀 제가 보기엔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요.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미 좀 말씀드려 주셨습니다만 도대체 소득에 따른 선별적 복지하고 기본소득 보편적 복지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걸 조금 더 설명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분의 그 지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복지 국가에서는 단계적으로 노동복지, 교육복지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 중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최저임금도 해결되지 않고 노동시장상으로 비정규직 장시간 근로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바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취지인즉슨 제가 이야기로는 이 질문자께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지국가, 북유럽 등등은 뭔가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그 토대 위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 혹은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것도 안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런데 그냥 바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같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이 고민 열심히 하셔서 정답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만 하나 첨언하자면 앞서 나온 질문 관련해서 저는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저 같은 기자 나부랭이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여러 몇 군데 세대별로 혹은 공감 지역별로 빈곤 현장들을 르포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저로서는 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또래 20대 알바생들의 대부분의 고민이 그 가게가 망할 것을 걱정하더라고요. 요즘 손님이 없다. 우리 사장 망하게 생겼다. 마트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트 점주들이 있거든요. 그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개별 소사장들인데 이 소사장은 지금 강남북에 똑같은 점포를 3개, 4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포가 망하더라도 얼마든지 2, 3개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형마트에 들어오는 손님이 작아서 우리 가게도 장사가 안 되는데 너무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상관없습니다. 삼성이 망해도 괜찮습니다. 현대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기업의 사장이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월급입니다. 그리고 망하면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됩니다. 왜 그런데 가장 이 한국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재용의 관점에서 왜 박근혜의 관점에서 왜 죽어버린 박정희의 역사적 책무를 자기 업무에 받아 안고 대신 고민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착한 시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와 경제와 국가 체제를 고민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걱정해주고 있는 사장과 대기업 회장은 그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핵심은 대통령도 그 걱정 안 했고 장관들도 그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내 민원 해결해줘. 우리 딸 대학 넣어줘. 고민하는 그렇게 굴러온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왜 여러분들이 굳이 인플레이션까지 걱정하고 그러십니까? 저 그 말씀을 좀 보태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너무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공공적으로 다들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물론 그런 덕목이 있긴 해야겠지만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돈 준다는데 돈 받아냅시다. 돈 받아낼 수 있다는데 왜 자꾸 걱정을 하십니까? 돈 받아 쓰다가 사달이 나면 그 다음 문제 또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준비된 선생님들과 달리 약간 무식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까 방금 드린 질문, 전국민 대상 단계적으로 확대를 한다, 혹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 등등에 대해서 말씀 준비되신 선생님들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먼저 하시죠. 난 눈치가 보이가 말 못하겠어요.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기본소득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요. 선별복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준선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과 그 다음에 기준선 위에 있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게 이제 선별복지라고 할 수 있고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그런 기준선이 없다는 것을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대 차원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선별복지라는 것은 기준선을 낮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기준선 아래에 있는 사람과 기준선 위에 있는 사람이 나눠지지만 이것을 이 기준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준선 위에 있는 사람들도 조세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근데 기준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세 저항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론으로 또 뒷받침되기도 하는데요. 그 의미는 또 다르게 말하면 기준선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받는 거기 때문에 연대의식, 그 다음에 정치연합이 더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편과 선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을 자산조사라는 기준선으로 할 수도 있고 빈곤선이라는 기준선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나라, 그러니까 그 선진 복지국가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빨랐다고 하느냐, 이 얘기를 저도 사실 들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복지국가가 설계되었을 때 임금 노동자들을 남성,
뭐 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복지국가 상황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모델로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지만 노동시장 상황은 상당히 빠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발전보다 변화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표준적 고용관계가 해체되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포괄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먼저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할 수도 있는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서비스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수준의 현금을 그냥 지급됐을 때 어떤 가정에서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높은 수준의 아동수당 개념 내지는 기본소득을 받았을 때 그 가정들이 시장에서 다양하게 이 돈을 가지고 보육 서비스를 구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자신의 자산이 더 있는 경우에 이제 훨씬 더 좋은 보육 서비스를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아닌 그러니까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다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낮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에 아이를 맡겨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보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에 관련된 사회 서비스는 공적 영역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충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느 수준으로 확장이 되고 나면은 현금 지급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삭감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수준이 된다면.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공립보육시설 보급률만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학 교육 같은 경우도 사립대가 훨씬 더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서비스 재생산 수단에 관련된 그러니까 사회 그런 관련해서 서비스 측면도 확대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책 패키지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될 때 어떤 것들과 같이 정합성을 가지고 이 기본소득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칼의 양날 같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동, 교육, 뭐 이런 데 대한 복지 정책이 충분히 시행된 다음 단계로 보통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게 유럽인데 우리는 왜 노동 문제, 교육 문제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기본소득 얘기를 하는 게 좀 순서를 어긴 것이거나 아니면 좀 성급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의 이념은 저는 제일 중요한 이념적 가치가 평등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이고 평등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전혀 평등하지 않죠. 이재용 부회장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수십 조의 자산을 굴리기로 예정돼 있죠. 훌륭하게 지금 그걸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연구에 동원해가면서 세금도 없이 할아버지의 재벌 경영권을 그대로 지금 물려받고 있죠. 이거 옳지 않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당한 저임금 노동에 방치되고 혹사당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교육을 받는 거는 저는 우리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공화국의 공평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기회, 이 자라나는 세대들의 교육기회의 공평성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공교육이 과연 사람들한테 공평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느냐. 저는 오히려 기존의 이 부당한 그 신분제도, 거의 신분제도화된 우리나라의 이 차별, 차이가 그대로 상속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면 돈 많은 사람은 사교육시키고 돈 없는 사람은 사교육 잘 못 시키고 해가지고 돈 많은 집 자식이 보통 학력이 더 높고 좋은 대학을 갑니다. 불행하지만 현실이죠. 이게 지금 교육이 부와 지위를 상속시키는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해결하는데 일정에게 기본소득을 우리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서 보장해 줄 수 있다면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이 고용계약에서의 이 부당한 열세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보완시켜 줄 수 있다. 너무 그야말로 비인간적으로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로 가장 나쁜 조건의 일자리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말로는 선택인데 사실은 강요죠.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죠. 저는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우리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게, 저는 노동 조직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그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있다. 해결은 아니고 보완해 줄 수 있다. 또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제대로 좀 보장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처럼 이렇게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혹시. 네, 그 선별적 복지라는 게 인간의 어떤 자존감을 갉아먹고 낙인을 찍는다, 이런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에 있는 지금 복지제도 중에 예를 들면 장애인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받으려면 중증장애에다가 또 이 자산심사, 소득심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또 수급을 못 받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곳곳에 이렇게 심사를 하는 제도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심사 제도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탈락하고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식의 심사라는 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은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그 복지 제도 중에서도 굉장히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까다롭게 하는 편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 단체가 지금 광화문 뭐 역에서 아직도 지금 농성하고 있죠. 부양의무제 뭐 폐지하라 농성하고 있는데, 그런 목소리들을 좀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북유럽에 있는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는 시기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지금도 노조 조직률이 50%가 넘는 나라들이 많아요.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지금도 노조 조직률이 50%가 넘고, 그러니까 노조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노조 조직률이 10.3%밖에 안 되거든요. 노동자의 90%가 노동조합도 없습니다. 그러면 협상력이라는 게 없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그냥 기업하고 노동자하고 이렇게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한다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노동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임금을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건의 노동은 좀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권리도 있어야지 어느 정도 또 이 노동자들이 어떤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저는 기본소득이 최저임금이나 임금 보장하고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받음으로써 노동자들이 아주 이제 이 열악한 노동 같은 거를 오히려 거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노동자들이, 그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이런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뭐 임금 정책, 임금 보장이나 최저임금 현실화 이런 것들이 기본소득하고 저는 같이 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요 다음 질문은 저 이재명 시장님께만 드리는 질문인데, 다른 두 선생님도 들어보시고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질문이다 싶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말씀 듣고 마이크를 플로어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질문하신 분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질문 이렇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 감사합니다. 이게 시장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출마할 수 있습니다. 또 고춧가루를 걷다 뿌리고. 유력 대선 주자로서 대선 공약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내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좀 시장을 펼쳐 오셨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결의 같은 걸 물어보시는 거겠죠.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저도 제 혼자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 정책팀들 내에 이미 상당히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 제도를 정책 공약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전문가들하고 협의 중이고 세부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번 기회에 아직 본격적인 대선 캠프가 만들어지지 않으셨겠습니다만 세부적인 걸 준비하시는 가운데, 지금 얘기하면 선거운동 돼서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죠? 네. 내가 뭐 하겠다, 뭐 이러면 안 돼. 아, 그런가요? 네. 혹시 이승현 교수님 변호사를 바람직하다. 그만두게 돼가지고. 그게 바람직하다.
하승수 변호사님 혹시 출마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 저요. 아니 저도 하 변호사님 출마한다 치고 얘기하면 딱 되겠다. 어쨌든 좀 세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예, 그런 생각이에요. 이왕 네. 시작하신 거. 저는 좀 대선에서 정말 기본소득 같은 의제를 저는 이재명 시장님이 참 잘하신다고 생각하는 건 의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네. 중요한 사회 의제를 정치에서 이게 이슈로 만들어 나가는 게 정치인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제가 옆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이미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재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한 사람 하면 그러니까 그 국민 계산하면 5천만 명 곱하기 얼마지 한 100만 원 하면 20조 나오나 그럴 거예요. 20조면 땅판 돈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 파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안 한 거죠. 이제 국민 한 사람으로 보면 돈을 더 안 걷어도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학술적이나 이제 어떤 방법론보다 이제 정책 결정을 못 한 거잖아요. 파지 말고 주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까 뭐 학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뭐 학술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이 못 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냐 아니면은 논의는 충분히 됐는데 이제 정책적인 방향을 못 잡아서 그런 것이냐인데 네, 이제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런 정리하시죠. 이렇게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 근데 이게 학문적으로 충분히 이론적으로 검토가 덜 돼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결정과 판단이 그동안 부재했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를 물어보신 것 같고 혹시 누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4대강 사업이 학술적으로 밑바탕이 잘 돼 있어가지고 4대강 사업을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이론적 학술적 논의가 부족해서 채택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거에 따라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이건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금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까는 데 쓸 거냐 사람에게 쓸 거냐 요 판단의 문제가 있는데 한국의 정치에서는 세금도 제대로 걷지도 않고 그나마 걷은 세금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에 쓰는 쪽으로 정책적인 판단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져 왔던 게 저는 문제라고 봐서 지금 기본소득은 한국에서는 정치적 문제다. 이론적 논의는 물론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게 다 완성돼야만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남시가 하는 청년배당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정책이기라는 것도 결국 정치이기 때문에 해봐야 아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쓰는 건 안 하려고 하고 쓸데없는 데는 하려고 하고 이런 식의 정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소득은 결국에는 저는 정치의 문제고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거 그냥 한번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강남훈 교수가 우리 정책 담당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재선할 때 거기서 캠프에서 제안한 게 기본소득 한번 도입해보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반대했어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 전 구성원한테 똑같이 주는 건데 아니 100억 우리가 배정한다고 해도 성남 시민이 100만 명이라 1년에 10,000원 주는 건데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겠다. 10만 원씩 주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돈이 1,000억이 드는 거예요. 1,000억이. 장난이 아니죠. 그죠? 1년에 그것도. 1년에 10만 원. 만약 한 달에 10만 원 준다. 그러면 이 돈이 얼마냐면은 1년에 100만 원 쳐도 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시 예산 다 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일단 접고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논쟁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또 제가 잘하는 일종의 마케팅을 위해서라도 좀 분명히 누가 반대할 거고 그럼 막 원래 이게 갑론을박을 막 해야 유명해지잖아요. 원래 이 정치를 할 때는 일단 유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는 인지에서 지지로 이 모르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고 아니면 다 나와야 되거든. 이런 얘기는 했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꼭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결국 나온 아이디어가 부분적 기본소득이라는 거죠. 그중에 가장 표로 따지면 노인한테 투자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러나 바람직한 방향을 본다면 역시 가장 취약계층이 된 청년들한테 하자고 해서 저희가 100만 원, 이제 1인당 한 개 연령이 100만 원. 근데 그다음 2개 연령, 3개 연령, 4개 연령 늘려가려고 했는데 100억씩 드니까 한 개 연령이 100만 원 주는데 10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 100억 한 개 연령 100만 원 주는 것도 사실 따져보면 한 달에 8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도대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
그나마 이것도 하는 도중에 이 정부가 막 소송하고 뭐 재정 시행령 고쳐가지고 뭐 돈 뺏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난리치는 바람에 그것도 절반만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50만 원. 그걸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이제 12만 5천 원씩 상품권을 주는데 제가 놀라웠던 거는요. 제가 볼 때는 그 분기에 12만 5천 원 받아가지고 무슨 살림 펴는 것도 아닌데 뭔 크게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정말 잘못했구나. 나도 이 기득권자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현장의 반응이 정말로 뜨거워서 소액이라도 이 기본소득 제도는 좀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했고요. 아까 그 계산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10만 원씩 주면은 100만 원 잡고 50조 원 듭니다. 50조 원. 한 60조 원이죠. 그죠? 전 국민한테 하면. 그리고 알래스카가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꽤 오래됐는데 여기는 약 1,000불 정도 1년에 그 정도를 주고 있는데 뭐 그거 들락날락합니다. 뭐 소유값 따라서. 그런데 알래스카의 범죄율도 낮고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좀 정말 심각하게 좀 도입을 고려할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네. 지금 이 방송은 이 상황은 전국에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진행되고 있고 이게 공신력 있는 미디어로서 시간을 좀 지켜야 되는데 이미 시간을 좀 초과하고 있습니다. 너무 질문들이 좋고 말씀들이 좋으셔서 추가로 더 질문하는 게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문지 더 적어주시면 제가 급하게 받아서 마지막에 좀 더 보태겠습니다. 손 들고 계시면 저희가 가서 질문지를 받겠습니다. 저기 한 분 계시는데 그럼 저분 말씀만 질문을 듣고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면 저분 질문을 듣고 그다음부터는 질문지로 소화를 하겠습니다. 저쪽 먼저 그 일어나신 분은 그냥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들리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기본소득 관련돼서 외국에서는 10년 정도 이제 논의가 충분히 되어 있던 상태고 한국에서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소득 말고도 지금 국민연금 포함해서 또는 각종 청년수당이나 어떤 노인수당 관련돼서 지금 정치권에서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저는 그것이 이제 대선이나 나중에 있어서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기본소득보다는.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기본소득이 나왔을 때 그것과 뭐 노인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과 중첩되잖아요. 그 기본소득이 전 국민한테 준다고 치면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마찰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그러면 기본소득도 받는데 국민연금까지 줘야 되냐라는 문제라든지 청년수당 받는데 또 기본소득을 줘야 되냐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거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기본소득 자체가 차라리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청년수당, 노인수당 이렇게 다 실현 가능한 것처럼 먼저 하고 기본수당은 나중에 이야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이 먼저 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까 대선 후보이신 이재명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열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선거 시기에 모든 현금 지급성 정책은 정치 상품으로 상당히 거래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권자들이 또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고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정치가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겠죠.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현금 양육수당 도입도 박근혜 정부 도입하면서 이제 지급이 되기 시작하고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지급성의 수당들은 이제 그 선거철에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확장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이것이 다른 정책과 어떻게 중첩되고 어떻게 같이 설계되어야 되는지 설계를 하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원리로 되기 때문에 소득과 어떤 부분 일정하게 이제 소득과 연계해서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그러니까 기본소득과는 이제 성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수당이라든가 청년수당이라든가 기초연금, 지금 노인들에게만 기본소득의 성격과 비슷하게 제공되고 있는 이런 수당들이 나중에 이제 도입되었을 때 기본소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은 이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빈 공간이 없는 기본소득제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고 있고, 저 역시 그것으로 가기까지의 설계도를 이제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념과 철학, 이것에 따라서 각 개별 인구 집단들에게 주는 이 개별 수당들이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20만 원을 이제 주겠다고 도입이 되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소득에 따른 어떤 철학이 이제 만약에 있었더라면 전 노인에게 적어도 보편적으로 모두 지급되는 형태로 발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저는 수당별로 더 도입이 돼서 나중에 오히려 하나의 완성체로 도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변호사님이나 그 청년 수당이나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그거는 일종의 기본소득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때 그 중간 단계로서 저는 뭐 청년 수당이 도입되고 기초연금이 지금 70% 노인들에만 지급되는데 100%로 확대되고 이런 건 일종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도입되면서 좀 중간 단계로서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은 국민연금은 이거는 이제 일종의 가입자가 받는 거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외국의 노인연금 제도를 소개해드리면 기본으로 깔리는 기초연금 같은 게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기초연금이 있고 그거는 이제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연금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처럼 자기가 가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들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뭐 충돌하는 건 전혀 아니고, 말씀하신 청년수당이라든지 뭐 아동수당 이런 수당들은 현금수당이고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좀 중첩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소득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시장님 혹 덧붙일 말씀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질문들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오신 질문 포함해서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세 분 선생님이 제가 미처 여쭙지 못한 이야기에 대해서 마무리 비슷하게 말씀을 좀 더 길게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씀 듣고 오늘 사실 이 행사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 물론 오늘 행사 하이라이트는 이재명 시장님 말씀 듣는 거였죠. 그렇지만 상당히 두 번째 정치적이셔. 많이 밑밥을 많이 까요.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우리 응모하신 200여 명 가운데 한 분을 135만 원 6개월 받으실 분을 추첨하는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잠시 좀 기다려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이렇습니다. 우선 이재명 시장님께 비슷한 질문인데 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네요. 성남시가 아닌 전 국민의 대표자가 되었을 때, 이해하셨습니까? 성남시가 아닌 전 국민의 대표자가 되었을 때 기본소득을 전 국민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구상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정책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 준비해 주시고, 하승수 변호사님께는 변호사님을 지목한 질문 아닙니다만 이 질문 대신 드리겠습니다. 만약 전 국민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확대된다고 할 때 외국인 유학생이나 노동자들에게는, 외국인 노동자들 및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독일은 최저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여행연금과 육아수당을 차별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문제 관련된 질문이네요. 그다음에 이승현 교수님께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어서 제가 일부러 교수님께 따로 뺐습니다. 잘하시네요. 이걸 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자리를 통틀어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말씀 안 해주시면 이거 옥스퍼드 박사학위를 제가 한번 사실은 기본소득 관련해서 미국 서구에서는 AI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는 상당 수준의 자동화에 의한
상품 서비스 등등이 자동 생산이 이루어지면, 즉 모든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되면 이제 기본소득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언제쯤 올 걸로 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모든 생산과 노동이 자동화되는 시기가 언제 올 거냐라는 미래학적인 질문인 동시에, 굳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신 이유는 아마도 제가 짐작컨대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을 때,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이 더 이상 지급될 이유가 사라졌을 때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할 걸로 보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질문을 아무리 봐도 이건 이승윤 교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드리면서 더 마무리 말씀 삼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 순서는 하승수 변호사님. 제 질문지는 다시 한번. 예, 하승수 변호사님 좀 이따 하시고, 그럼 이승윤 교수님부터 먼저 하시고, 마지막 이재명 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올해 상반기 그 현대자동차 매출액하고 네이버 회사 매출액하고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 네이버 회사의 직원 수가 현대자동차랑 몇 배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30분의 1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뭐 인터넷 소프트웨어, 뭐 테크놀로지 기반의 사업으로 나아갈 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총 고용량을 봤을 때는 늘어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이 사실 논의가 지금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많이 확장되기도 하였는데요. 또 하나 기여한 게 알파고였습니다. 알파고가 이제 이겼을 때, 그 바둑에서 이겼을 때 과학자들이 기본소득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논의가 더 확장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제가 공부한 것으로 바탕을 했을 때는 기본소득의 시대는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노동의 총량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의 총량이 줄어든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없어지기 시작하는 일은 좋은 일자리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일자리들이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일의 개념, 활동이 모두 인정된다면 꼭 일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그 사실은 외국인에 대한 문제는 뭐 어느 나라든지 기본소득 도입 논의할 때 항상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브라질 같은 경우가 기본소득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행은 안 됐는데요. 그때 브라질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기본소득을 수령할 자격을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사실 국가가 준다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 공동체가 주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본다면 줄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사실 국적이 외국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에서 거의 이 사회에서 그냥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이게 국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냐 아니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냐 아니냐, 이걸로 저는 좀 판단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네. 제가 페이스북 이 헤드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대한민국은 못해도 성남은 합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시로 쓰는 얘기 중에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 이걸 계속 제가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접 광고도 좀 해야 되니까 제가 이 쓴 책 이름이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그러니까 작은 거를 통해서 그 전체 큰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저는 지금까지 활동해 왔는데, 일단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다 정부 전국 정책으로 확대해야죠. 근데 그게 실제로 돈이 진짜 얼마 안 듭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남시가 하고 있는 청년배당, 뭐 산후조리비 지원, 뭐 무상교복, 교육지원, 보육지원, 뭐 일자리 뭐 등등, 이게 한 900억 정도 수준인데 1인당 10만 원 정도에 불과해요. 정부 전체로 확대하는데 5조 원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 예산은 400조 본 예산 400조 중에서 1.2%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청년 배당 문제는 보면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6,70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연령대를 한 뭐 두세 개까지 늘려도 세네 배로 확대해도 2조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확대하는 거는 실제로는 전혀 무리가 없다. 그거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청년 배당을 전 제일 우선적으로 좀 추진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지는 의미가 지금 서울시장께서 그 청년 수당 그 한 번 하려다가 참 고생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배당 형태로 아마 하고 싶었을 텐데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일종의 헌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복지 정책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 만든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근데 결국 복지부 태클에 걸렸죠. 그것도 복지 정책이다 이래서 못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청년들을 상대로 한 자라나는 세대들을 상대로 한 사실 유럽들은 뭐 학생 수당이니 뭐 다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서 그들은 정말로 고민 안 하고 살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고 그게 우리 경제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좀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240개 기업, 440개 기업에만 하면 약 15조 정도 평균, 15조 정도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 OECD가 내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특수 목적세 형태로 좀 걷어서 기본소득 또는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어려운 복지 정책들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물어봐서 대답한 거예요. 세 분께는 마지막 인사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추첨 행사 뒤에 드리겠습니다. 추첨 남았습니다. 저희가 원래 언론이라고 할 때 요즘 언론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이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언론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력 감시, 시민 대변. 물론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정당과 시민 단체가 다른 것은 그들은 주장에 의해서 이 두 가지 기능,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 대의를 할 수 있지만 언론은 사실에 기초해서 그것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단결의 20일은 좀 다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엉뚱하게도. 근데 사실에 대한 보도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꿈에 대해서 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것도 사실이니까. 우리 모두 꿈꾸고 있는 세상은 예컨대 이 세 분 선생님께서 그동안 애를 써오신 덕분에 만들어진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눈앞에서 조금이나마 구현해 볼 수 있다면 그 꿈과 상상이 더 확산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첫 번째 주인공을 뽑으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첨단 디지털 시스템에 의해서 추첨을 할 생각이었으나 여러 가지 검증한 끝에 오히려 사전 조작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고 해서 그동안 이루어진 여러 추첨 가운데 가장 정통한 방식인 탁구공 뽑기 방식을 택했습니다. 저 상자 안에는 모두 200여 개의 응모하신 모든 분들의 번호가 적힌 탁구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 말씀드리면 하얀색과 주황색은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구분한 것이지 아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뭐 밴드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까 했으나 여튼 또 조작 논란을 피하려고 아주 검소하게 건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모두 세 분 선생님이 각각 한 분씩 뽑아주실 텐데 세 명을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1순위로 이재명 시장님께서 뽑아주실 겁니다. 그분이 1차적으로는 향후 6개월 동안 135만 원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사전에 응모서를 받으면서 신상이나 혹시 뭐 나이나 이런 것이 거짓 정보가 섞여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후보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후보자는 하승수 변호사님께서 한 번 더 뽑아주시겠습니다. 예비 후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혹시 또 비슷한 일이 생길까봐 3후보까지는 뽑겠습니다. 그건 이승윤 교수님께서 뽑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주인공 이 자리에 계시면 3분 인터뷰만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하는 수 없고요. 누군가에게 이 기회가 돌아가실지 기대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뽑으시면 됩니다. 일어나셔도 됩니까? 예. 이거 제가 이게 동네에서 그 무슨 축제하고 이럴 때 맨날 뽑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이거 뽑을 때 제가 좀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 아니 전부 이 표 들고 있는데
한 명 빼고는 다 섭섭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로 제가 하면 제일 비싼 거 뽑거든요. 시장이니까. 근데 뽑아놓으면은 전부 다 실망하는 소리가 확 들리는데 하필이면 저를 그런 거 시켜가지고. 뭐 저희가 시장님 말고 믿을 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확 뽑아요 그냥? 예, 잘 섞어서. 예. 아 진짜 이거 눈 감고 해야 돼 이거. 눈 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꺼내서 번호만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자기 번호를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자 이거 뭐 주택 보고 뽑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음악을 좀 깔았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나도 안 보고. 집으셨습니까? 예. 네, 아. 번호 보고 말씀해 주시죠. 몇 번입니까? 번호를 불러주시죠. 우리 교수님이 불러주세요. 아니 시장님 불러주셔야 됩니다. 아. 예. 예, 안 보이시는군요. 예, 저 148번. 148번. 아 여기 안 계시구나. 경 148번. 이거 확인하십시오. 예. 148번. 경기도에 사시는 임지은 씨, 25살. 이 방송 보고 계시면 빨리 연락 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로라도 소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라고 해서 제가 뽑은 거 아닙니다. 혹시 성남이면 좀 빨리 확인해 봐요. 전혀 아닙니다. 와, 예, 자, 그다음 큰일 났네. 이순희. 혹시 모르니까 임지은 씨가 뭔가 문제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순희로 하승수 변호사님께서 뽑으시겠습니다. 한번 들고 가셔서 번호만 불러주시죠. 10번입니다. 10번. 10번 강요셉 씨. 여기 계신가요? 오. 자, 이게 박수 치는 문제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저분이 왜냐하면 잘못하면 평생 이제 와 분통 터뜨리실 일도 있습니다만 좀 이따가 한번 뵙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이따 다음 3순위로 이승윤 교수님. 예. (8번) 8번.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18번이요. 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교수님도 노안 있어요? 아니요. 여기 81번. 예. 81번입니다. 지금 저희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래 적혀있던 숫자를 뒤집고 이렇게 해서 읽으시는 거고 81번 맞습니까? 박기홍? 서울에 사는 박기홍 씨. 자, 어쨌든 안 계시면 예, 일단 3순위로 적어 놓겠습니다. 당첨자는 경기도에 사시는 25살 임지은 씨입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재명 시장님 뽑아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럴 일이 없어 보입니다만 임지은 씨께서 이 수령을 거부하시거나 혹시 뭐 다른 분이 대신 이름을 적으셨을 경우에 한해서 저 뒤에 와 계시는 강요셉 씨가 6개월 동안 135만을 어쩌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쩌면 받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아까 질문도 하셨던 것 같은데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자, 잠깐 마이크 드릴 테니까 받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신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거 가장을 하고 말하려니까 되게 아쉽네요. 10번 뽑아주셔야지. 이거 철저하게 조사 바랍니다. 미리 말을 하셔야지.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누가 받아도 저는 인터뷰에서 했었는데 박수 쳐주기 격려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누가 더 어렵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콘테스트 하려고 저희 기본소득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받더라도 좀 그거 잘 누려졌으면 좋겠고 제가 받았으면 더 좋겠는데 일말의 희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몇 가지 말씀 더 드리고 마지막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정치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다 정치인들이 해결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135만 원 기본소득을 드립니다라는 실험은 저희 욕심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받아보고 겪어봐서 이것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금 1,000만 원 모여서 첫 주인공을 뽑았습니다. 강요사 씨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뽑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이 더 많이 공유하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2차 펀딩이 2천만 원 넘기는 순간부터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두 번째 135만 원 기본소득의 주인공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이재명 시장님 포함해서 이 선생님의 말씀만 듣는 자리이기보다 저희한테도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한겨레 21 정기구독 후원 좀 해주십시오. 정론지필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이름과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원래 2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으로 가격세 드린답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인사말 듣겠습니다. 30초 이내로 이승윤 교수님, 변호사님, 시장님 차례 순서 드리겠습니다. 예. 네, 기본소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함께 꿈꿉시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예, 뭐 저도 기본소득 관심 가지고 난 다음에 알게 된 말이 19세기에는 노예제 폐지, 20세기에는 보통선거권, 그리고 21세기는 기본소득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기본소득이 꼭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뽑아서 되신 분 경기도 사신다는데 성남시 혹시 성남시면 절대 성남시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까 인증샷 하기로 한 분은 끝나고 여기서 인증샷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자리에서 가끔씩 사회를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수 정예가 모여서 이렇게 수준 높은 이야기, 질의응답을 한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랑스럽고 감사드리고요. 기왕 시간 되시면 다음 주말에는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